네, 안녕하세요. 11월 6일 배상훈 정종원의 막장 토론회 정종원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희 이제 편파 TV 채널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8시 방송이었는데 다음 주는 7시에 방송하는 것으로. 예. 왜냐하면 저희 배상훈 선생 그 지금 번역했던 역작 CCM CCM 책이 이제 마지막 이제 나오는 과정인데 그때 그 출판사 쪽하고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시간을 당겼습니다. 잊지 마시고. 역작, 노작, 뭐 어떤. 근데 웃지 마세요. 네. 그거 가지고 또 아니 좀 뭐 바뀌었으면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좀 해줘봐. 예, 좀 이발하셨네 이발. 깔끔해졌다. 깔끔해지셨네요. 오고 가는 덕담 속에 네. 상트는 우정 아닌가? 정치하세요 정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7시에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말 정도는 책이 나올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이벤트를 예. 하려고 합니다. 뭐 공중파에서도 그거 가지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로? 예. 우리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도 해야죠. 어쨌든 예. 카프카님, 봉순지혜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겨울정원님, 예. 정정건님, 네. 몽몽리님, 데보라님, 73님, 네. 호청천님, 네. 직감님, 스르르님, 입센노라님 반갑습니다. 예. 위에는 안 올라갔네. 어쨌든 예. 한다나님 맨 위에 계셨고, 예. 뭐 하여튼 예. 오늘 날씨가 뭐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아요. 그렇죠. 예. 적절하게 약간 쌀쌀하면서도 날씨는 맑고 이런 날 보기 요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초는 비 온대요. 춥다고 하더라고요. 추워진다고 하니까.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뭐 겨울이니까 이제.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충분히. 인디고 도쿄님 물어보세요. 인디고 도쿄님 맨 마지막. 예. 뭘 물어봐? 도쿄 계시는 분이신가? 예, 동경? 예.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 그 조커 할 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예, 맞아요. 인디고 도쿄.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이 머리도 이발도 하고 새로운 새 출발도 하고 오늘 커피 이야기부터 합시다. 예, 제가 이제 커피를 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또 뭐 브랜드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보통은 싼 커피를 하는데 보통 제가 90%는 제가 사는데 오늘 이제 배상훈 선생이 샀습니다. 네, 그 이유가 지난번에 내기를 했는데 나는 홍, 나는 편집장은 윤 했는데 뭐 윤이 돼 갖고 제가 이제 쌌습니다. 그때 좀 세게 내기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근데 그건 뭐 이미 뭐 예. 엎어진 물이고. 예. 하여튼 그 평가라든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 갖고. 그래서 이 그 편의점 1,500원짜리 커피 내가 못 먹겠다. 조금 있는 거로 사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약간 한 겁니다. 부드러워요. 아니 뭘 뭐 설명을 해요. 어제 생중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뭐 온 언론이 다 깠으니까 경선을 한 거고 뭐 예상 전문가들은 예상 90%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 흐름들이 형성되면서 혹여라도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없지 않았는데 역시 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한 10% 가까이 앞섰죠. 그렇죠. 48대 37? 뭐 그 정도였고 자 아까 수치는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충 뭐 수치는 저기 몇 퍼센트냐면 여론조사에서는 48.2 홍준표 윤석열은 37.9 38이죠. 약 10% 정도 차이가 10, 났고 예.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조사 이 당원이 58만 명 중에 한 63% 네. 투표했는데 그중에 윤석열이 57 홍준표는 34 그러니까 한 20몇 23 네. 23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죠. 바뀐 거죠.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높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모르지만은 완전 박빙이었죠. 그러니까 고전에 2차 컷오프 할 때 비율이 3대 7이었으니까 이때였으면 거의 박빙으로 갔다고 봐야죠. 박빙으로 했는데 당 조사가 20% 차이고 이거는 10이니까 뭐 그건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러게 되니까 몇 7% 차이 났나요? 전체적으로 47대 41 정도였으니까 6, 7%가 60%, 예. 차이가 났고 상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유승민
원희룡이 좀 쪼그라들었죠. 네. 이 둘이 양강으로 쫙 가면서. 그렇죠. 보통 그렇게 추세가 형성되지 않나요? 예. 양강 형성이 되면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후폭풍이 좀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이 홍준표 후보가 강점을 가졌던 데가 2030 세대로 치면 2030 그리고 뭐 호남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표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평가층 그리고 대장동 특검 반대층 이런 데서는 홍준표 후보가 거의 뭐 한 3대1 4대1로 앞섰죠. 윤석열에 대해서. 근데 나머지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층, 대장동 특검 반대층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지지층 할 수 있는데 2030은 약간 좀 다르겠죠. 근데 2030 내에서 2030들이 주로 있는 특히 보수 성향의 2030들이 몰려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다며 지금 국힘 탈당 인정하고 뭐 나 이재명 찍는다 내가 윤석열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이준석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으로 대변되는 그래서 이준석과 같이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던 입당했던 많은 적지 않은 20, 30대들이 약간 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게 열받은 거지. 이 열받음의 분출의 표현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찍겠다. 그 똑같은 거야. 이재명 이낙연에서. 그렇죠. 이낙연 지지자들이 뭔가 상실감 때문에 이재명 아니라 윤석열 차라리 찍겠다.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이런 거 비슷한 이 현상들이 양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2030이 국민의힘의 입당이나 지지층으로 상당수가 합류되게 됐던 배경이 이제 이준석이라고 그렇죠. 하는 원외의 30대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였던 건데 네가 시켜서 들어왔는데 네가 뭐 3만 명 들어오면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뀐 게 뭐 있냐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을 건데 조금 뭐 정리는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텐데 그래도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라고 부르겠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 뭐 달래줄 것인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이제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좀 윤석열의 고민일 것 같고 좋은 얘기 나왔네요. 인디고 조교님 외모도 좋고 허여도 잘 되셨다는데 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디고 도쿄님 같은 분들이 정상적이고 그렇죠. 상식적인 분이시죠. 뭐 그렇다고 쳐도 예, 제가 커피를 샀고요. 예. 윤진 예. 조님, 조윤진님, 예. 루비님 반갑고요.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커피 얻어먹고. 그렇죠. 예. 허경수님 오셨고요. 또 누가 오셨나? 예, 수재넘버님 오셨고 효신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 4%대의 그냥 그 유승민 원희룡급의 급이었는데 이게 쭉 올라오게 됐던 배경. 사실은 역선택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030 외에는 호남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긍정평가 특검 반대 이 사람들의 여론이 거의 윤석열에 비해서 3배 4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본선에 가면 홍준표 되면 홍준표를 찍을 사람들이냐.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힘 후보에 대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바람은 거셌지만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게 홍준표 후보가 이 국힘 후보가 되기에는 마지막에 부족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저는 홍준표 후보도 그런 거를 일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국힘 경선을 약간 이렇게 뭔가 붐업시켜주는 역할까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현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전 뭐 공감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20, 30대의 지지를 끌어왔던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다양한 정책적인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것은 그들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석해야 될 건 그 왜 그 2030 세대가 특히 남성이죠. 그렇죠.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이대남. 2030 남성 유권자들, 삼성 시민들 내에서 홍준표가 그렇게 바람을 일으켰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건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무슨 뭐 이준석 지지자니까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이준석에게 우호적이니까 이런 거는 기본인데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그게 뭔가 이 기성 정치에 대한 뭔가 이 뭐 불신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5년에 대한 심판은 국힘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또 보면 이 올드한 애들이 많잖아. 그렇죠. 올드한 선수들이 다 많은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 라인업들 이 전부 다 뭐 권성동, 정재원, 뭐 맞아요. 장재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힘의 그 올드함을 대표하고 있는 애들인 거고 맞아요. 여기에 다 휩싸여 있는 거야 윤석열은. 근데 홍준표는 혈혈단신이잖아. 마치 조자룡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되는 게 뭔가 변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싫어했던 민주당을 좀 심판을 하지만 국힘도 바꿀 수 있는 상징으로서 혈혈단신, 무대뽀, 뭐 독고다이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그 상징의 징표였다.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빗나간 상징이라고 보는데 빗나간 상징에 대한 집착. 근데 정치적 상징은 빗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러니까 빗나간 것도 일종의 신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상징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상징이 우리가 지금 표적을 제대로 설정했느냐 해서 약간 저는 빗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근데 그게 제대로와 안 제대로의 차이는 예. 결국은 사실 뭐 다른 그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과제는 지금 이 후보가 되는 거를 도와줬잖아요. 많은 그 국민의힘의 그 옛날 올드한 선수들. 올드한 애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윤석열의 과제는 걔들을 쳐내는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팍팍 쳐내고 새로운 신인급들을 올리든가 해서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화를 만들어내. 그 작업을 못하면은 이 환골탈태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국힘 변화의 상징으로 홍준표에 대한 집착이다. 근데 그 홍준표 선수가 윤석열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너 국힘 뭐 알아? 너 들어온 지 얼마 됐어? 나 26년 동안 이 국힘 쪽에서 정치하고 의원한 사람이야. 그렇죠. 가장 국힘적인 사람이 나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의 상징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언밸런스야. 그렇죠. 또 거꾸로 윤석열은 신인이고 약간 국힘 멤버십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10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나 다 그냥 친박 친이 뭐 있으니까 또 완전 잡탕들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또 가장 국힘스러운 캠프야. 그렇죠. 이게 또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왜 홍준표 캠프에 안 들어가느냐 현역 그 올드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쟤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쟤들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언밸런스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반문재인으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갖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음 정권에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 보여라.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윤석열의 몫이지. 그렇죠. 선생님 멋있죠. 윤석열이 마치 그러니까 그 올드한 국힘 멤버에 얹혀 있는 바지 사장 정도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박근혜 시도를 회의가 될 거고 남자 박근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계속 얘기해왔던 또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이미지는 국힘 올드한 국힘이 아닌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들의 상징 코드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그걸 보여줘야지 이제는. 그렇죠. 이제 보여주면서 본선을 치르고 만약 자기가 당선되더라도 그걸 해 나갈 때만 의미 있는 진지될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과거를 빼기지. 그렇죠. 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게 그래. 그럼 결국은 김건희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오방생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공격 지점이고 진짜 윤석열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과감히 주변을 떨어낼 수 있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넘어가시죠. 아니 뭘 넘어가. 난 커피도 먹었는데 좀 더 얘기해 줘야지.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실현망은 헛지랄 또는 약간 뭐 스텝 꼬이는 것들은 많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은 어떤 뭐라고 하죠? 이게 정제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출사표. 저는 그래서 어제 꼼꼼히 윤석열이 수락 연설문한 걸 꼼꼼히 봤거든. 이거 보니까 약간 자기가 쓴 냄새가 나. 약간 뭐 예전하고 다르죠. 누군가가 뭐 초안을 썼겠지만 썼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그 인상적인 게 있는데 자기를 이 자리에 불러낸 거는 이 정권 교체나 현재에 대한 뭔가 이 불신의 상징이다.
자기는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온 거는 조국의 위선과 추미애의 오만이다. 그게 문재인 그것에 대한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법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다. 국민 통합 표현 중에 특징이 좀 약간 인상적인 게 뭐냐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된다. 시장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국가가 모든 걸 다 아는 식으로 갈 수는 없다. 그다음에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뭐 이런 표현들 중에 참 마지막 인상적인 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대결이다. 이건 약간 오바지. 약간. 근데 정치적인 수사로선 쓸 수 있죠. 아니면 저는 약간 보수주의자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힘이 표현하고 있는 꼴통 보수, 수구 보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합리적 보수로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한다면 뭐 그건 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해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수명이 되지. 네. 예. 근데 그 뒷말 빼고 지는 합리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아무리 수락 아니 그럼 하더라도 불합리주의자라고 해요. 그럼. 약간 오바라고 보는 거. 과연 합리적 윤석열은 진보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럼요. 윤석열은 잘 되면 합리적 보수 또는 뭐 일정한 중도 스탠스인 거고 그냥 다만 우파죠. 그냥. 그러니까 합리적 우파 정도 되겠죠. 그런 스탠스를 이후 후보로서 보여주느냐가 윤석열의 이제 이 뭐 선거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뭐 떨떠름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삼가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보는 게 첫 예. 번째 이제 이게 분명히 약점은 많은데 어떻게 이제 이 구워 삶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홍준표가 됐을 경우 자기들도 홍준표가 안 될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 그거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결국은 정치 자체가 수사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많은 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이런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런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사실상 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또 뉴스공장에 김어준 씨가 또 나름대로 또 코드를 던진 게 있더만. 그 전에는 이낙연 뭐 이재명 이 후유증이 정리가 안 될 때 이제는 이재명을 도와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메시지를 남겼고. 이제 뭘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또 다스베이다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가 재집권하게 되면 보수가 집권하게 되면 윤석열이 이기게 되면 문재인 구속까지 갈 거다. 문재인 죽이기. 그걸 이제 보수들의 뭔가 뭐라고 하지 결핍된 또는 뭔가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뭐 분노, 복수 이런 것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번 대선 잘 치러야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 죽이기 이 당신들은 동참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런 식의 구도로 설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네,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김어준 선수는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이 될 걸 각오하고 예. 일단은 지지층에 대한 핵심 지지층에 대한 다짐 그리고 결국은 반 문재인 정서에 대한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 전선에 대한 일종의 무마 작업들이 일정돼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다.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 결국은 거기서 길을 찾자라고 하는 게 김어준 주는 핵심 문재인 핵심 친문 세력들의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 그건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윤석열 집권에 대한 공포 주장이지. 그렇죠. 공포의 주장이지. 일종의 공포의 주장을 통한 이 프레임의 전환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정리가 된 그 거죠. 공포 주장의 대표적인 게 아까 문재인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 네. 올 거다. 그리고 그걸 상징해 주는 게 박근혜 이미지. 그래서 그렇죠. 더 씌우는 거고 이 프레임에 윤석열이 갇히느냐 안 갇히느냐는 윤석열의 몫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주변을 떨어내고 뭐 흔히 말하는 고발사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어쨌든 뭐 본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방향은 정해져 있죠. 예. 네. 그리고 할까? 뭐 해석하세요. 어제 조선일보에 또 나왔던 뭐라고 했죠? 학생운동권 아, 학생운동권의 일부 그룹이 어젠가 마침 지금 학생운동권이 있어요? 아니 뭐 없다고는 할 수 아, 없지. 없다고 영향력이 많이 이제 아. 이게 미미하고 주변화되었고 이건 있는데 그래도 뭐 활동하고 있는 뭐 그룹들은 있겠죠. 그 그룹 중 하나에서
조선일보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조선일보 인용은 그거죠. 뭐 윤석열 지지 이렇게 나왔죠. 좌파가. 좌파가. 근데 뭐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윤석열 지지라고 명시한 건 아니고 정권 교체에 투표해야 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다. 민주당은 아니다. 이재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도 아니다. 라는 게 1차적이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윤석열, 심상정, 김동연, 안철수 있는데 윤석열 지지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 얘기죠.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조선일보는 사실상 윤석열 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제 주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났는데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쪽과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역시 우리에게는 이 DNA가 정책 DNA가 민주당의 우호적인 DNA가 한 3, 40년 누적돼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 단어는 비지파? 비판적 지지? 비판적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87년 비판적 지지부터 시작해서 또 김대중에 의해서 정계로 소위 말 수혈되었던 사람들 이게 386이잖아요. 386 이게 전대협 586 거고 애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어쨌든 국힘이나 한나라당은 저기 저 전두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새끼들은 안 돼.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선택적 지지 성향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보면서 그게 많이 약화되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 내 상당수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많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도 지금 뭐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다 갔어.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비판의 강도가 얕아. 그런데 이번에 학생운동 일부 그룹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한 걸 보고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뭐 ML 운동권들은 양자 구도 속에서 어떻게 얘기를 찍을 수 있냐. 차라리 민주당 아니냐. 그렇죠. 라면서 이제 비판적 지지로 왔던 거고 이번에 이 친구들 학생운동의 그쪽 친구들이 이야기는 그것에 정반대 얼굴이야.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찍냐. 민주당이 해온 5년의 그 내로남불과 위선과 이걸 보면서 그래서 비판적으로 뭐 윤석열 이게 보면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는 그 삼지대에서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도 아닌 새로운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게 뭐냐면 진보의 비전, 진보 정당의 비전, 정의당의 비전, 과거에는 민주공당의 비전 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슬픈 얘기죠. 오랫동안 우리의 정치사, 사회운동 관련된 사를 어둡게 만들었던 존재들, 소위 말하는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존재는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또 망령이 드러나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 지지 예를 들면 노무현 당선, 문재인 당선에 환호하고 자기 당 민주노동당에는 정의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거는 그 변별성이 없었던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 경로를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선택지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양자택일밖에 양자택일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될 역사적 책무가 민주당, 정의당과 심상정에게 있는데 과연 그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 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뭐 심상정 후보가 또 김동연과 안철수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뭐 나 좀 봐주세요 이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기반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스스로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계속 낀 것 같은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오랫동안 또 그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논리적 귀결은 결국은 마지막에 사표 심리 뭐 나오고 막 뭐 선택지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비전도 뚜렷하게 자기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존재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워낙 양강구도 양당 중심으로 모든 언론이나 스피커나 국민들의 시선이 글로만 가니까 우리의 존재 삼지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목소리를 외치는 약간 슬픈 처절한 외침 같은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전에 문국현이 그랬고 뭐 그런 거죠. 문국현하고도 뭐 하려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러다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3 후보로서 제일 셌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3 후보로서. 이인재 아니에요? 제3 후보로서 제일 셌던 사람은 정주영. 아, 맞아. 정주영. 그리고 이회창.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 후보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말고 그 다 세 번째 나왔을 때 이명박, 네, 그러니까. 정동영 할 때 이회창. 이회창. 이회창이 거의 20% 가까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죠. 그 정도급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주영이 있었고 국민당에. 근데 사실 그 자리에 누가 보더라도 무슨 정주영이 제3 후보입니까? 예를 들면 이회창이 제3 후보입니까? 그거를 거기를 개척해야 될 역할이 진보와 좌파의 역할이었는데 그게 미진하니까 지금 이런 반복, 이런 약간 코미디 같은 반복. 그 전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하다가 이제는 윤석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 것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뭐 친정의당이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파 아, 아니세요? 왜 그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정의당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두 당 중에서 보게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더 비판 의식이 강하다. 이런 정도로 봐야겠죠. 예. 뭐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네. 커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11월 6일 날 막장 토론에 커피를 주제로 한 토론이었습니다. 예. 이노라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다음 이야기는 또 민주당 의원 중에 요새 또 약간 이제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만 박주민과 윤미향.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윤미향은 무소속이죠. 정확히.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그 LH 관련되어서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했을 때 남편 문제가 거론되어서 제명됐죠. 제명됐죠. 비례대표니까. 그래서 현직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LH 관련된 그 의혹이 검찰에서 뭐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불소치 처분이 났죠. 무혐의 비상 무혐의죠. 무혐의 받은 거니까 그러면 제명했던 명분이 사라지니까 복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제일 처음에 복당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있어봐 이렇게 스탠스를 바꿨죠. 그렇죠. 오전에는 고영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마 그 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오후에 되니까 이 기류가 변화했어요. 말하자면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로. 그러니까 이 제명하고 출당 조치 제명한 이유는 LH가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문제는 윤미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인이 의미는 이슈화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대협 이용수 할머니와의 관계, 그렇죠, 예. 정대 관련된 예를 들면 뭐 거의 혼자 그 컨트롤하면서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불투명함.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법을 어겼다 이런 문제보다는 도덕적으로 법도 어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랫동안 그 운동을 해오면서도 과거 30년 전에 그랬다면 모르지만은 그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있는데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 좀 너무 성급하게 복당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야 어떤 거야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템포를 확 조절한 거죠. 뒤로 확 밀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재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둥 아니면 조금 정리가 되면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하면은 결국은 윤미향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냥 끌어들일 생각 아니었었냐라는 비판의 자유롭 수 없는. 그리고 이것도 딜레마인 거예요. 원래 그 정대협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들 약간 비리 의혹들이 이제 논란이 되었을 때는 민주당은 윤미향을 옹호하는 스탠스였던 거야. 그렇죠. 근데 여론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거로 윤미향하고 거리를 둘 수 없어. 근데 LH 건으로는 핑계가 잘 생긴 거지. 그렇죠. 핑계가 생겨. 오히려 그런 핑계로 삼은 것 같아요. 핑계로 삼아서 거리두기를 한 건데 이거는 해소가 되었어. 그러나 약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게 주변에 있는 그 분위기, 그 정대 관련된 분위기는 해소가 안 되고 재판 중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옹호했던 스탠스이기 때문에 또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예. 다른 데 부분도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지만 예.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렇죠. 사람은 오랫동안 뭐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 전체적인 운동에서의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 아니면 뭔가 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사람의 문제로 해갖고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니까 이쪽도 욕먹고 저쪽도 욕먹는다는 그럴 스트레스가 생각을 되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버리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황골탈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운동했던 어떤 586 애들의 찌끄러지 정도 이런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되는데. 진짜 애정이 많아. 와, 민주당에 그렇죠. 대해서. 어쨌든 근데 전진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대의를 생각해야죠. 여기 저 댓글에서 뭐 제가 친정의당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저게 이게 디스들이 좀 계신데 뭐 그거 어쩔 수 아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데 네. 이 취지는 제가 우리 배 선생한테 아니 민주당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배 선생 나보고 친윤 아니야 뭐 이렇게 때문에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는 그 구도인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이 정의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사람인데 물론 또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뭐 필요할 때 한번 정의당 한번 씹는 것도 그렇죠. 하죠 뭐. 예. 아니 정치 영역에서 자유로운 비판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박주민 얘기를 좀 할까요? 윤미향 의원 문제가 그렇게 약간 또 약간 뭐라고 하죠?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어떤 글 계력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계력 계력이죠, 같은 계력. 예. 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조선일보가 또 건드는 게 조선일보 열일해. 예. 조선일보가 또 건드린 거는 정치판, 그러니까 선거판이니까. 대장동 관련되어서 어쨌든 민주당 내의 개혁 정치인 상징이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 시절에 대장동 관련된 무슨 개발 관련된 뭐 법률적 자문들을 했다. 본인이 속해 있던 로펌이 있는데 그 로펌이 C7이라고 하는 예. 그 대장동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개발 사업 안에 있는 땅을 수용해야 되는 수용이라고 했겠죠. 평가하고 수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법률적 자문을 그 한결인가요? 로펌 한결이라고 하는 데에서 했는데 거기 소속돼 이게 박주민 그 의원이 담당이 박주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였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종중 땅부터 문중 땅 같은 데를 이제 뭐 어떤 법률적인 걸 해서 그걸 의견서를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 평가 이런 것들을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 저축은행에서 예. 돈을 빌리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들을 이제 그쪽에서 검토했다는 거고. 근데 하필 그게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은 자기가 몰랐다고 하는 건데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 민주당이 스탠스가 윤석열에 대한 공격 포인트의 초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왜 담당 주인 검사인 윤석열이었는데 왜 개판으로 해가 결국은 대장동의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인데부터 얘기가 되려면 윤석열을 까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이 나와야 되는데 하필 그게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관련된 부분에 박주민이 걸려 있으니까 야 결국은 그거를 얘기하지도 않고 그럼 니네들 문제 아니냐고 권영세가 제기한 거를 조선일보가 예, 이제 그런 이렇게 거죠. 한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뭐 박주민이 알고 그랬느냐 뭐 그리고 아니 뭐 알았을 리는 있겠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한창 C7 얘기 나오고 지금 뭐 당연히 나오는데 지금은 알았을 수 있다. 어제 그저께도 알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박주민이 고백을 못한 거는 뭐 좀 걸리는 게 있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논란이 워낙 지금 대선까지 쭉 가는 큰 이슈인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약간 스탠스 알리바이가 대장동에서 돈 먹은 놈들은 다 국힘이다. 뭐 곽상도, 원유철, 무슨 권순일부터 다 그 국힘 멤버들 아니야? 그래서 대장동은 국힘 게이트다. 권신원이는 거기 멤버는 아니죠. 일단 이게 국힘 게이트라고 이제 몰아붙이고 뭐라고 있는 했는데. 거고 여기 이제 윤석열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인데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박주민이 딱 연결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이제 자기들 논리 구조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민과 관련된 게 그게 저기 지금 인권위원장인 송두환. 성두환이 그건 또 이재명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몰아치긴 좋다. 근데 각각을 좀 따져보는 건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박주민의 그동안 해왔던 도덕성.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호 변호사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최고인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친문의 상당 부분 지원을 받는 핵심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 자체가 결국은 박주민한테 큰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박주민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힘 게이트라고 했는데 이제 비국힘 요소들이 거기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아까 뭐 윤미향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의 스탠스가 너무 이제 흑백 논리 이거 그렇죠. 아니면 네. 저거 딱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박주민의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명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 이거는 사실 아니다.
이거는 뭐 이 노품에서 한 거다. 내 뭐 이런 부분들을 해고 자꾸 대충 언론물이면은 그건 대선 기간 내내 계속 발명고 잡힌다. 이 얘기죠.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또 있잖아요. 그 이름 뭐야? 그 유동규 구속된 네, 그렇죠. 유동규하고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캠프 부실장하고 지금 캠프에 있다면요. 캠프 부실장이에요. 예, 비서실 부실장이야. 이 사람이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한 게 이 둘이다라고 하는 걸 검찰은 밝혀내지도 못했고 안 했는데 경찰이 또 깐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통화의 내용은 이건 상당히 그 내용까지 알아내려면 힘든데 그렇죠. 정종건이 몇 월 며칠 누구와 통화했다. 이건 통화 기록 조회만 그렇죠. 나오는 거야. 번호가 나오니까. 그게 뭐 대포폰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건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경찰은 밝혀냈는데 검찰은 또 뭐 이게 또 검찰이 두 번째 아니야. 그렇죠. 지난번에 그 핸드폰 던졌을 때. 던진 거랑.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약간 이 구멍이 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총론에 대한 신뢰를 확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맞죠.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모든 거를 100% 거짓말하지 않아. 근데 100%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곳 한 두어 가지가 약간 구멍이 나. 그럼 이 100%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탠스가 자꾸 보여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대장동 국힘 게이트 했는데 거기서 여기 지금 삐집고 들어온 게 연관된 게 박주민도 있더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 설득력이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무너지고 물론 있다. 이제 조선일보나 아니면 국힘의 이제 일종의 프레임 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근데 그거는 뭐 대선 기간 동안이나 정치인들은 그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응 자세가 민주당의 애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아픈갑지. 진짜 많이 아파요. 아니, 대응 자세가 뭐냐면 너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 거 확실히 까고 제낄 거 제끼고 아니면 거기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과감히 배제하고 이런 부분도 안 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뭘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 이게 늦잖아요. 민주당의 프레임이 이게 내가 충고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들도 다 알아. 누구도 100% 선한 사람도 100% 악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은 70%의 선함과 약간 30%의 선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악한 놈은 70%의 악함과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대장동 개혁이 100%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드러내서 반성 모드로 가고 자기가 옹호할 건 또 옹호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비판 그러니까 반성 모드 자체를 그냥 쌩까고 약간 뭐 자기들이 큰 문제가 없는 이 부분만 과잉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삶에서 보이는 생활적인 노하우와 지혜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어딨냐 이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현실로 까놓고 보면 서울의 집값이 문재인 정권 되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뭐 더 많이 오른 데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한 50% 올랐다고 하는데 30% 올랐는데 국민들은 이제 특히 수도권에 사람들은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판에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돼서 그게 결국은 이 부동산을 뻥튀기 치기는 많은 어떤 나쁜 놈들이 거기 존재한다는 건 국민들은 다 아는 거고 나쁜 놈들 중에서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어떤 것이 과제인데 우리 편집장 얘기한 대로 우리는 전혀 아니야. 우리는 아무도 없어. 저 새끼들만 나빠. 꼭 그러면 쟤들 똑같아는 거 똑같아지면은 그냥 손가락질 싸움이잖아요.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죠. 정서로. 아니 30대 40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10년 20년이 되면 그건 생활적인 지혜라는 게 있는 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에서 100% 악한 놈은 없거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요. 전 그거는 우리가 그려주는 그림이 맞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국민들이 약간 이렇게 좀 이게 거부감을 가지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공감하려고 하는 거로 가야지. 지들이 똑똑해서 뭘 가르치려는 태도로 하면은 그런 정치는 이제는 안 해야죠. 예. 네. 자 어쨌든. 이제 후보들 스탠스 라인업이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양당 정해졌고 안철수 심상정. 안철수 심상정 안철수 그런가요? 당명으로 해줘. 당명으로 의석 순으로 해. 제 3당. 의석 순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난 지지율 순으로. 알았어. 양당 그다음에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또 우리 허경영. 허경영. 아, 요게 이제 우리는 그건 일치. 이런 정도 라인업이 짜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네.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또 자주 또 정치 이야기는 하는 걸 하고 오늘 우리 크피와 관련된 정치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사건 사고 얘기 좀 합시다. 예. 먼저 최근에 또 그 정인이 사건에 대한 그 어제 구형이 났습니다. 2심 구형이 2심 구형이 났죠.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정의 사건에서 뭐 그건 마땅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전과 달리 그 장모 씨 그 양모죠. 예. 근데 그 성이 장씨입니다. 장모 씨가 자기가 짐승 같은 일을 했다라고 뭐 그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사형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기징역 정도 나오겠지만은 철저한 수사와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어쨌든 좀 워낙 큰 사건이니까. 큰 사건이고 우리 부분에서 굉장히 그리고 또 걱정은 또 일부 유튜버들이지만은 또 그 정의 사건을 이용해서 돈벌이도 하는 것 같고 또 경찰의 어떤 그 대응 시스템도 거기까지 잘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 구형이 났고 우리가 또 다음에 2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 저기 포청천님은 어떻게 아시지? 뭘요? 편집장님은 남동생 없으신 듯요 이렇게 나오길래 너무 수없길래 제 남동생이 없잖아요. 저 여동생만 넷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나 싶어가지고 제 말. 지난번에 오신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지 않았나? 아닌 것 같은데. 예. 다음. 자, 그 얘기하고 그다음 최근에 또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기도 한데 요새 뭐 전월세 사기? 예. 그냥 일반 사기가 아니고 보통 보면 그 또 그 법원 경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뭐 어디 아주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렇죠. 집에 대한 이제 그 싼 집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뭐 이런 이게 법원 경매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부 사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 예를 들면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의 주인이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공인 부동산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그 피해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그 빌라를 경매로 낙찰하는. 근데 왜 경매까지 가느냐?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입자와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 월세이거나 아니면 원래는 전세인데 그거를 가짜로 짜서 그러니까 돈을 딱 먹고 튀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대출 받고 네. 받을 건 다 받고 대출 그 받아 갖고 대출이 뭐냐면 주로 여러분 많이 하는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은 지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뭐냐면 그 가격이 2억이라고 하면 거의 뭐 1억 6천 7천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는 전세가랑 빌라의 그 매매가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빌라에 살고 있어서 네,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깡통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 돈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그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먹고 뿜빠이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랑 세입자랑 주인이 먹고 이제 부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는 거고 경매로 그 넘어가는 거지.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이미 깡통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이 집은. 입찰을 들어오는데 근데 그 내용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전세 대출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는 월세 세입자로 알고 네, 있고 네. 보증금은 얼마 없으니까 그것만 주고 이제 그 집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어.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전세야. 다른 게 있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한 뭐 50만 원짜리 월세로 살고 있는 줄로 알고 들어갔는데 전세가 1억 정도 걸려 있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예.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법원 경매할 때 예. 법원에서 예. 경매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즉 현장에 가서 이게 실제로 누가 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월세 관계가 없는 권리 관계를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권리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원화된 게 뭐냐면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 행정부 담당이고 법적 관계는 법원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내에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여기 그 뭐 쉽게 말하면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그렇죠, 예. 그래서 받고 담보 설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냐. 근데 담보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권리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세야.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경매 낙찰자는 보니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또 이사비도 줬어. 왜냐하면 뭐 미리 나가라고 하니까 사는 사람 세입자한테 돈도 주고 다 했는데 들어가보는데 권리관계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자기가 또 물어줘야 돼요. 그거 못 물어주면 또 그게 또 이제 경매로 경매에 넘어갈 거야. 되는 또 거죠. 넘어갈 거야. 이거는 예. 결국은 행정부서인 동사무소와 사법부, 그러니까 저 부동산 등기 관련된 이게 정보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경매 담당관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관계를 체크해야 되는데 얘들이 안 하는 부분인 거고 물론 이게 안 하려고 하면 여기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든가 아예 그 동사무소에 담당관을 두든가 여기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그거 거꾸로도 있잖아. 예를 들면 전세로 있었는데 사실상 보니까 이 전세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 오히려 낙찰 받은 사람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나눠 먹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우리의 부동산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일본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전세 제도라는 것이 매우 취약한 부분이 여기서 지금도 나옵니다. 뭐 지금도 거의 전세들은 많이 지금 이제 지금 우리도 비중 자체가 적어졌죠. 절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집값이 비싸지면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래도 나은데 빌라의 전세에서 이런 이른바 먹이꾼 사냥꾼들이 이런 공인중개사와 짜는 거죠. 이게 가난한 자들의 부동산 투자거든. 그렇죠. 예. 이 빌라가.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자 아파트로 가 강남으로 가고 거기서 또 그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변호사들한테 꼼꼼히 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10억 20억대짜리잖아. 그렇죠. 이게 꼼꼼하게 들어가는데 이 가난한 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아까 말했던 법원 경매에 나온 빌라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 그렇죠. 그나마 저기 좀 매물로 나왔는데 규모도 액수도 크지도 않고 평균 작고 한 1억이나 2억 정도 되면 빌라 하나 낙찰 받을 수 있겠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근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법적 조언을 받지는 않아. 받기가 힘들죠. 받기 힘들죠.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또 악용해서 이런 사기꾼들이 행행하고 있다.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2억 가지고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낙찰 받아서 했는데 결국은 실제로는 그게 그것도 다 날리는. 이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체의 비용도 굉장히 높고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이걸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얘네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조금 1억 보증보험 했지만 그건 총량을 얘기하는 거 실제로 하는 건 몇백만 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공인중개사 40만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빌라 법원 경매에 잘못 들어갔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변점을 단위가 큰 데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법률 변호사 애들을 붙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비용을 좀 더 들이면서 하는데 꼼꼼하게 하지 그때.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법원 경매, 특히 빌라 경매에서 조금 싸다고 낙찰됐다고 함부로 결정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행정부의 정보와 사법부의 등기 정보가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이거 현장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빌라 전문가 아닙니까? 평생을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빌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거는 뭐 뉴스에서만 봤는데 주변에 그렇게 약간 법원 경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임대차 문제 때문에 어떤 머리를 싸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봤어요, 저도. 특히 빌라. 그나마 단독주택은 좀 낫긴 나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주인이 여기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비교적 적은데 빌라는 각각의 층이나 이런 별로 소유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이게 부동산 공화국이야. 진짜 부동산의 세계는 진짜 무궁무진해. 대장동부터. 그렇죠. 우선 아파트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한 데는 10이요. 그러니까 뭐 꿈이지 우리한테는. 근데 저 예전에 5년 전에 저기 가양동에 아파트를 2억 뭐 이렇게 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안 사갖고 그때 샀으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는 아예 그걸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빌라도 좋은데 구하면 괜찮거든. 근데 그쵸. 그런 마음인 거야. 어차피 이거로 사고 팔고는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이사 걱정 안 하는 조그만 깔끔한 빌라 하나 구해서 안정적으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자꾸 찾는 게 경매 사이트거든. 근데 이 경매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국가가 적어도 이런 주거 안정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신경을 못 쓰나? 이 정도로 무능한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조심하시라고요.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강남 아파트 이렇게 되면 아이고 뉴스에서 나와는 무관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매 사기라거나 이런 빌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건 좀 살펴보시면서 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해봅시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게 한 건가 그 양형 기준하고 그게 예. 이게 아직 안 했구나. 안 다음 했죠.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내일 날. 모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동의 심포지엄을 하는데 이게 젠더 폭력 범죄와 양형 기준들을 어떻게 좀 새로 정비할 것이냐 관련된 심포지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설명 왜냐하면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예진 씨라고 하죠. 그분이 일종의 그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을 당해서 뭐 돌아가셨어요. 아주 뭐 그냥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참하게 그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반 폭력 치사 사건으로 상해 치사 사건으로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형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처벌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 제정이 됐고 제정이 되고 지금 이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양형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를 약간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떤 건 살인이기도 하고 어떤 건 폭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떤 건 주거 침입이기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성계라든가 이런 걸 위반한 사람들의 얘기고 문제는 이제 판사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다루는 사람들은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할 경우 다른 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얘기는 좀 늦었지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새로운 가중 요소를 신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쪽이 하나고요. 바른 쪽에서는 가중 요소를 신설할 필요 없이 기존의 것을 조합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아직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일종의 실온 단계입니다. 양형의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해야 대한 될 것인가. 예. 그 약간 예전 거를 조금 뭔가 이게 개선하는 수준으로 갈지 예. 아니면 양형의 새로운 기준 자체를 설정할지 설정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좀 늦긴 늦었죠. 왜냐하면 지금 법이 시행됐는데 시행됐고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기소가 됐고 근데 지금 이걸 하면 그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대충 한 6개월 뒤에 지금 거의 될 건데 양형위원회가 소집돼 갖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존속 살인, 네. 아동 살인 네.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양형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로 똑같은 살인이라고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아까 똑같은 주거 침입인데 이게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적 맥락에서의 주거 침입하고 일반 주거 침입은 구분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구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걸 따로따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는 스토킹인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한 거죠. 주거 침입으로 6개월 또 뭐 예를 들어 예. 뭐 인터넷에서 또 몇 개월 예. 이걸 단순하게 그냥 반영하는 조합을 한 수준이에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합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에서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형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방지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만들었고 양형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즉 그러니까 소수자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을 때 얼마만큼 가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가중 요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높이 하면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현직 판사들과 법률가들의 얘기인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성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담당하는 주로 경찰이 검찰이겠지.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좀 현실화된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논의가 좀 오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건 충분히 이걸 단순하게 또 그냥 그 감정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이런 놈들 죽여야 돼, 사형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올릴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치.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런 형평성과 기준과 원칙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약간 이건 또 현실에서 이건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법이 그걸 반영하지 못하면 또 이게 법에 대한 또 신뢰가 또 생기기 떨어지게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리는 좁혀야 되는데 오버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성범죄, 그러니까 너무나도 미약하게 처벌하고 있는 다른 성범죄가 이제 일종의 소외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그럼 여기서 못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거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젠더 폭력 얘기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어디죠 뭐 뉴스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이 뭐 소위 말하는 미투 사건 있잖아요. 네.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이 법률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들이 조언을 해주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데 약간 이 선을 넘는 쉽게 말하면 위정을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위정한 구라도 쳐라 이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 가해자는 난 그런 적 없어라고 생각 입 딱 씻는데 피해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워낙 없다라고 하는 진짜 너무 이게 과장된 거짓말과 정직한 피해 사실을 붙으면 깨진다. 그렇죠. 여기도 좀 과장해라.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다면서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변호사분은 여러분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분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실명 공개할 수는 없고 어떤 그 이 지도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이제 자기의 피해를 가지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 그 지도교수나 이런 가해자는 뭐 이렇게 했다는. 근데 분명히 이건 성추행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접촉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판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 변호사가 조금 더 과장 자극해서 뭔가 진술을 하고 그래라.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아니다. 내가 피해를 본 건 맞는데 맞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폭력,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입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법률가들 일부지만은 이렇게 법정 내 감정적인 부분으로 나서 해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는 거냐. 이 문제 제기했던 피해자분은 그걸 제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피해받은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원치 않지만은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도 문제가 되면은 그건 또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더 나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고죄가 되는 거죠. 과장을 넘어가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버리면 그렇죠. 이제 무고되는 거죠. 무고죄가 되는 거고 결국은 물론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이렇게 좀 내세우면서 나는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대신 네가 좀 약간 거짓말을 나랑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렇죠. 당연히 거짓말을 절대 안 하죠. 쓰죠. 왜냐하면 자기 이건 큰일 날 일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알아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현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10에 그러니까 이 수치화시키는 게 좀 그렇지만 A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피해가 보상이 되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문화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A 하나가 안 되니까 B도 이야기하고 C도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A라도 보전받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사법 처벌을 받고 민사적인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달고 다른 이 선수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경계에서. 그러면 A, B, C뿐만 아니라 이제 없는 이제 D까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돼버리면
성폭력 피해를 얘기한 사람들한테 저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렇죠. 거짓말이야 막 이런 정치적 행위이거나 저한 교수한테 사이가 안 좋았던 교수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또 프레임이 확산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성범죄 같은데 무고로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드문 거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무고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있기는 있죠. 예, 있는데 이건 또 응징해야지. 근데 그렇죠. 그 비율이 거의 뭐 훨씬 1%가 안 되잖아요. 0.78, 0.78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 변호사의 행위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제대로 된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재판에 가면 어차피 뭐 검사나 판사가 별로 봐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니까 변호사들의 이런 야료가 일부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나 법률가들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도 설사 자기가 자기 피해가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기는 정칙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그 자체로서 뭐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뭔가 이 반증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반영하면서 이런 변호사들의 선을 넘는 조언이 생겨나가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무고 이런 이야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독버섯들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이 그런 거다. 토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보험범죄 얘기할 때 보험사들이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을 해주면은 보험 살인, 보험 사기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틀이 생기니까. 근데 제대로 안 해주고 지난번 우리가 삼성생명 얘기한 대로 버티고 그러다가 소송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험 사기라는 독버섯이 생기는 거다. 저도 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법원이나 법률가들이 제대로 된 이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뭔 같은 일탈과 편법과 불법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 토양들을 먼저 제대로 바꿔내는 것이 문제를 제일 빨리 가는 그렇죠. 그 법이다. 돌아가도 정도를 가면은 결국은 정의는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젠더 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제대로 잡아야지 풀려나가지 이게 한번 삐뚤어지게 되면 그걸 바로 잡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고 또 삐뚤어진 것을 핑계로 해서 약간 편법이나 이런 잘못된 편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바깥으로 나갑시다 오늘은.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오늘 11월 6일 배상훈 정종원의 막장 토론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커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제가 졌다는 거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떻게? CCM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준표형 어떻게? 뭐요? 준표형 준평 잘 살 거야 냅둬. 은퇴하지 않을까? 냅둬 잘 살 거야. 은퇴 우리 준표형의 정확히 판표형의 CCM에 이제 출간이 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CCM 출간해 갖고 여러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7시부터 1시간 당겨서 다음 주 화요일만 하겠습니다. 편파 TV에서 합니다. 안녕.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